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홍수지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기생충 박물관 운영을 통해 다양한 기생충 관련 내용을 전시하기도 하고 국내외 기생충 감염병에 대해서 진단을 하기도 하며 예방관리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외부 기관과 협업으로 기생충 감염병 연구를 수행하거나 해외 유입 기생충 검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연구소에서 최근에 진행했던 톡소포자충과 고양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에 앞서 여러분은 감염병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요즘에는 다들 코로나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코로나는 비말이나 접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감염병이고 지금까지 걸린 사람이 엄청 많죠. 이렇게 감염병은 아주 다양한 감염 경로를 통해 여러 사람한테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과거 우리나라에는 기생충 감염병이 만연했었는데요. 전국 기생충 감염 통계 자료를 보면 1971년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장내에 기생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전국적으로 기생충 퇴치 사업을 벌였고 그 결과 2012년에는 기생충 감염률이 2.6%로 엄청 낮아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였냐면 1971년 첫 조사 때는 회충이나 편충같이 토양을 매개로 하는 기생충에 대한 감염률이 제일 높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검사했던 2012년에는 그 전과 달리 식품을 매개로 하는 기생충인 간흡충의 감염률이 제일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생충의 감염 양상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톡소포자충도 예전에는 그닥 주목받지 못하던 기생충이었는데요. 국내에서 톡소포자충의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나 될 만큼 감염률이 높은 반면 증상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감염이 되면 눈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다른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의 생활 반경 내에서 접촉하기 쉬운 경로로 우리 몸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톡소포자충은 핵이 있는 모든 세포에 감염될 수 있는 원충으로 고양이가 종숙주입니다. 고양이가 종숙주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톡소포자충에 걸린 산모를 통해서 태아에게 전달이 되거나 아니면 고양이 똥을 만지거나 치우면서 입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아주 희박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만지거나 기른다고 해서 톡소포자충에 걸리는 경우는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톡소포자충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감염 경로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톡소포자충이 감염되거나 혹은 오염된 식품을 통해서입니다. 톡소포자충이 감염된 동물의 고기를 덜 익혀 먹거나 비멸균 우유, 계란을 통해서 혹은 남포낭이 오염된 야채나 과일, 물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어서 음식을 섭취할 때 잘 조리하거나 깨끗이 씻어 먹는 습관이 무엇보다도 감염 예방에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감염 경로를 가진 톡소포자충은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더 많은 연구와 감염 예방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양이가 종숙주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거기다가 고양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해져서 톡소포자충 하면 고양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고양이가 원래 미움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과거 7, 80년대에는 곡식을 훔쳐먹는 쥐를 잡기 위해서 전국에서 쥐잡기 운동을 실시했는데요. 그때는 쥐의 천적인 고양이가 꽤 괜찮은 동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쥐는 점점 줄어들고 고양이의 개체수는 늘면서 야생의 고양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길고양이들이 더 미움을 받게 되죠. 거기다가 아까 톡소포자충의 선천 감염이 태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임산부가 고양이를 키우면 톡소포자충에 옮아서 유산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더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2016년에 미국에서는 톡소포자충에 걸린 사람이 걸리지 않은 사람보다 더 충동적이고 무모한 행동을 많이 한다더라 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 이 기생충을 정말 고양이가 옮긴다고?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2014년에 서울대학교와 질병관리청에서 연구를 하나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톡소포자충 감염 고위험군에 대한 연구인데요. 일단 두 그룹으로 나눠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길고양이와 접촉한 톡소포자충 고위험군, 그리고 접촉하지 않은 일반인 그룹을 나눠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전문적이고 신빙성 있는 요인들로 다각적인 검사를 했지만 간단히 얘기해보자면 두 그룹에서 톡소포자충 특이항체 검사 결과 고위험군보다 일반인 그룹에서 더 높은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고양이와의 접촉이 톡소포자충 감염과 관련이 높다? 라고만은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고양이도 같은 고양이가 아닌 게 집에서 반려묘로 길러지면서 상대적으로 위생적인 생활을 하는 고양이와 그에 반해 길에서 생활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고양이들과는 또 약간 다릅니다. 2010년 연구 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의 길고양이와 집고양이에 대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길고양이에서 톡소포자충의 감염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사는 고양이들은 확실히 이러저러한 감염이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김포 지역에 있는 길고양이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이 길고양이들이 톡소포자충 감염률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사실 고양이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감염된 고양이들이 진짜 사람한테 톡소포자충을 옮길 만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한 3개월 동안 김포 지역 길고양이의 분변과 혈액을 총 400건 정도를 모았습니다. 김포 지역에서 TNR이라고 하죠. 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을 진행하고 있길래 그 관련 동물병원에 가서 중성화 수술하는 고양이들에 대한 검체들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검사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혈액을 이용한 톡소포자충 특이항체 확인. 둘째는 고양이 대변의 DNA를 뽑아서 그 안에 톡소포자충의 유전자가 있는지를 확인. 마지막으로 3번째는 고양이의 대변을 현미경으로 검사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 혈액에 톡소포자충의 특이항체를 가진 고양이는 20% 정도 되었고, 대변 DNA에 톡소포자충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고양이는 약 17% 정도, 그리고 실제로 톡소포자충을 검경했을 때 고양이 분변에서 톡소포자충이 직접 관찰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항체 검사 결과가 유전자 검사 결과보다 높게 나온 이유는요. 항체라는 게 어떠한 병에 걸리면 그때부터 생성이 되는데 이게 그 병이 다 낫고 나서도 일정 기간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지금 이 병에 걸렸어 할 때도 항체가 있을 수 있지만 나 걸렸었고 지금은 나았어 이제는 아니야 할 때도 항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톡소포자충의 특이 항체와 유전자가 검출되었지만 직접 그 기생충을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이유는 톡소포자충에 감염된 고양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톡소포자충을 함유한 대변을 배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가 톡소포자충에 걸리면 감염 초기에 한 일주일 정도, 6에서 10일 정도만 사람한테 감염될 수 있는 감염형인 남포낭, 즉 오오시스트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감염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요. 사람한테 감염될 수 있는 감염형인 남포낭을 고양이가 얼마나 배출했는지를 직접 확인한 거죠. 근데 아까 관찰된 경우가 없었다고 했죠? 안 나와서 다행이긴 합니다. 이번 연구로 김포 지역의 길고양이에 대한 톡소포자충 감염 실태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고양이가 그렇게 해로운 동물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을 저희는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를 접촉하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톡소포자충에 걸릴 확률이 높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아직 톡소포자충의 종속주로 고양이과 동물만 밝혀진 상황이라서 음식을 통한 간접적인 감염도 결국엔 고양이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음식은 저희가 조절해서 잘 위생적으로 먹으면 되고, 그리고 나라에서도 TNR 사업을 꾸준히 해서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고양이 때문에 톡소포자충에 걸릴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너무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가 높았든 낮았든 사람한테 해로운 영향만 끼친다면 진짜 싫을 텐데, 정말 다행히도 톡소포자충의 좋은 면을 찾아봐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팀은 톡소포자충의 단백질을 이용하여 암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장암 세포에서 톡소포자충의 어떠한 단백질이 암 인자는 억제하고 암 억제 인자는 활성화시키는 것을 발견해서 새로운 항암제의 개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소개할 내용은 끝이 났습니다. 톡소포자충과 기생충들은 박멸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또한 이 친구들이 생태계나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디체크 연구소 홍수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